이번 시간에는 전해질 평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조성을 보면 체중의 60%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물, 즉 체액에는 용질이 300ml/L의 농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 안에 어떤 용질이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표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혈장에 있는 용질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비전해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해질로서는 이제 포도당과 요소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두 용질을 합쳐도 10ml물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ml물에서 10ml물을 제거하면은 290물에 해당하는 그런 양을 전해질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질의 대부분은 전해질이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해질의 농도 표시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양은 몰 농도로서 표시하게 되는데, 전해질의 경우는 혈장 용적 1리터에 들어있는 당량으로서 보통 표시하게 됩니다. 당량이라는 것은 전하의 양이죠. 그러니까 1ml/L라는 것은 전하가 1몰이 있는 경우가 이제 1ml/L가 1이퀴밸런트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ml/equivalent 단위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가 이온의 경우는 여기에는 이제 표시가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제 대표적인 이가 이온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이가 이온의 경우는 만약에 1ml물이 존재한다 하면은 전하를 봤을 때는 이가 이온이 1ml물이 존재하니까 결국 전하로는 즉 양이온 일가 양이온으로 계산했을 때는 2ml물의 전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이온의 경우 1ml물이 존재하면은 당량으로 표시할 때는 2ml 이퀴밸런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단위를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1리터라는 조건에 물 분자를 붙여져 있는 그런 단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장 중에서도 혈장 단백질을 제외한 혈장 수분에 녹아있는 용질 1리터에 그러니까 혈장 수분 1리터에 얼마만큼의 당량으로 녹아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굳이 혈장 용적에 대한 단위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장 수분에 대한 단위가 또 개발된 것은 바로 간질액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질액과 혈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혈장 단백질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즉 혈장 단백질은 혈관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질액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질액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조성 비율을 비교할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장 단백질을 제외한 혈장 내에 있는 수분에 대한 농도로서 이제 표시하고 그 수치로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 이제 혈장 수분에 대한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혈장에 있는 양이나 혈장 수분에 있는 양이나 그 비율 자체는 이제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렇지만 혈장 수분으로 표시할 때는 수치가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장 수분에 나타난 값의 0.93. 왜냐하면은 혈장 단백질이 대략 7%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93을 곱해주면은 이것은 혈장 용적에 녹아있는 당량으로서 표시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경우 소디움을 보면은 소디움 혈장 수분에서는 153 밀리키밸런트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0.93을 곱하면 142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간질액에 들어있는 농도를 보면 145가 되고 따라서 혈장 수분보다는 좀 작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조성 비율을 보면은 즉 소디움이 가장 많고 양이온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슘 이런 순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간질액이나 혈장 수분이나 이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이온의 경우도 이 조성에서 차이는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는 같다. 그래서 클로라이드가 제일 많고 뭐 바이카보네이트가 이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비교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 혈장 단백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유사한 그런 값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포 내액을 살펴보면은 세포 내에는 완전히 다른 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디움의 경우 세포 안에서는 10 밀리큐밸런트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포타슘은 159로 아주 많은 양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칼슘의 경우는 세포 안에서 1mg/이퀴밸런트보다 작다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몰보다 더 작은 농도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농도차가 10,0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포 안과 밖의 가장 큰 농도 차를 보이는 이온이 바로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세포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세포 안에서의 칼슘 농도 변화는 아주 크게 변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호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세포 안에서의 2차 신호 전달 물질로 작동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이온의 경우도 클로라이드는 세포 외액과는 다르게 아주 가장 작은 비율로 존재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인산이나 다른 유기산들이 세포 내에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이 이렇게 이제 유기산과 인산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단백질도 그 세포 안에는 많은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양도 이제 많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하가 있는 물질들을 전부 다 밀리큐밸런트로 표시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pH에 따라서 전하가 달라지는 경우 정확하게 이 이퀴밸런트로 표시하기가 어렵죠. 어떤 때는 1가이온, 어떤 때는 2가이온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당량으로 표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물질의 경우는 아예 그 미리몰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 단백질이나 인산 등은 이제 미리몰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칼슘의 경우도 많은 경우 이제 미리몰 단위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미리몰 단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혈장과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분비액에서 나타나는 그 이온 조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땀을 제외한 위분비액, 그러니까 위액이나 췌장액, 담즙의 경우는 그 전체 그
전해질의 양이 이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등장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장의 경우 가장 많은 양이온이 소디움, 그다음 가장 많은 음이온이 클로라이드인데, 위액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온이 하이드로젠 이온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췌장의 경우는 12장으로 들어오는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가 클로라이드보다 훨씬 더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췌장에 뿐만 아니라 담즙의 경우도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가 혈장에 비해서는 좀 많긴 하지만 췌장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땀의 경우는, 땀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땀샘에서 만들어질 때는 등장성으로 만들어지지만 피부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도관을 거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도관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들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나올 때는 그 묽은 그러한 액체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저장성을 띠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땀의 분비량이 많아지면은 도관은 아주 빠르게 흘러서 나오기 때문에 미처 전해질을 재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땀이 아주 많이 흐르게 될 때는 거의 등장성에 가까운 그런 분비액을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이온의 총량과 음이온의 총량은 똑같아서 전기적인 중성을 이룬다 하는 것인데, 이쪽 체액의 용지 비교하는 이 오른쪽 표에서도 보면은 역시 모든 체액 구획에 있어서 양이온의 합과 음이온의 합은 항상 같은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되겠지만 음이온 중에서 이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이온의 경우 농도가 24ml 이퀴밸런트다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 즉 신장과 사년기 평형 이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외액의 조성을 비교해 보면은 혈장은 간질액에 비해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혈장은 단백질이 있는데 간질액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여기 좀 그러니까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세혈관의 상피세포가 단백질처럼 분자량이 큰 물질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투압 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실측 삼투압치와 계산 삼투압치의 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측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측정한 값이 되겠고, 그럼 계산 삼투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에 소디움이 얼마나 있나 또는 포도당이 얼마나 있나, 물론 이제 소디움뿐만 아니라 그 혈액 분석표에는 여러 가지 전해질 농도와 또 포도당과 요소 농도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아주 빠르게 그 수치를 보고서 삼투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디움, 양이온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디움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이것을 2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이온, 그러니까 소디움과
소듐이 있는 만큼 최소한 소듐만큼 똑같은 양의 음이온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최소 2배는 해야, 곱하기 2는 해야 되겠고, 또 그 외에 다른 이온들도 좀 있으니까 2.2를 곱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듐 농도에 2.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포도당, 수치가 포도당 혈당치가 나오는데 혈당치를 18로 나눠진 값을 더해주면은 삼투압 대략적인 삼투압치를 계산해 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해질에 의한 삼투압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포도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투압인데, 그러면 왜 요소는 뺐느냐? 요소는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면은 세포 안과 밖에 농도차를 형성할 수 없죠. 즉 삼투압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투압 형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요소는 제외하고 포도당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당 몰 농도로 계산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분자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그람으로 이제 표시가 보통 이제 혈당 을 보면은 그 몇 밀리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을 180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180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러니까 분자량이 180인데 18로 나눠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혈당이든 뭐 혈액에 얼마가 들어있다라고 보통 얘기할 때 그 혈액 단위는 1데시리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우리가 혈당이 얼마야? 그러면 혈장 100ml, 0.1리터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몰 농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혈당으로 제시된 값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야 1리터 안에 들은 값이 될 테고, 그것을 180으로 나누면은 몰 농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곱해줘야 된, 그러니까 10하고 180하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10으로 나눠지면은 180이 아니라 이제 18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치에다가 혈당치를 180이 아닌 18로 나눠줘야 그 몰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치를 합치면은 아주 거의 유사하게 삼투압을 갖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액의 조성을 보면은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은 완전히 조성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체액 구분에서 양이온의 총합과 음이온의 총합은 항상 같아서 전기적 중성을 유지한다 라는 특성은 이제 동일한 거죠. 그리고 양이온의 경우 혈장은 소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포 내액은 포타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조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 여러분이 이제 신경이라든가 뭐 이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만 신경 근육 이쪽에서 이 조성차를 알아야지 그 활동 전압이 어떻게 발생되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이온에서 이제 또 큰 차이가 이제 칼슘인데, 마그네슘도 물론 이쪽 세포, 그러니까 외액, 즉 혈장보다는 세포 내액에 훨씬 많은 농도로 존재를 하지만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쪽입니다. 칼슘.
칼슘이 10,0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세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표시를 하려면 줄 하나 긋는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세포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처럼 세포 외역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거의 가느다란 줄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양이 존재한다. 그리고 오히려 칼슘은 이쪽 간질액에서는 상당히 이제 크게 대략 뭐 한 이 정도, 그러니까 혈장에서의 농도와 이제 비슷한, 그거보다는 약간 크겠지만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또 표시가 좀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약하게 됐고 세포 내에서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농도가 많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점만 조심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각 이온들의 그 특성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소디움. 그래서 소디움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잘 사용하지 않고 나트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의학 쪽에서는 보통 소디움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용어에 더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디움은 세포에게 가장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투압과 세포 외액량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대략적인 삼투압 계산 방법, 앞에서 포도당까지 넣어서 계산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귀찮으면은 이렇게 소디움 농도에 2.2를 곱하면은 뭐 대략 비슷한 값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내에 분포된 것을 보면은 대부분 확산이 가능한 소디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소디움의 양을 보면은 세포 외액의 대부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소디움 중에 대부분은 세포 외액에 존재를 하고, 그 외액 중에서도 이제 간질액의 이제 81%고 혈장의 16%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는 뭐 3%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디움 농도 조절은 이제 신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결핍되거나 소금을 많이 먹거나 또는 이제 체액이 손실됐을 경우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고나트륨 혈증이 되겠죠. 반면에 구토를 하거나 또는 우렬성 심부전, 과량의 이뇨제를 투여하거나 할 경우는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나타날 수 있다.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었지만 소디움 섭취 시 혈장의 소디움 농도를 조절하는 기전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구체 요과율, 그 다음에 아트리얼 나트리우레트 펩타이드,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나트륨 혈증일 경우, 하이포나트륨일 경우는 135ml 이퀴밸런트 이하일 때를 나타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45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한 10ml 이퀴밸런트 정도 낮은 값이죠. 그래서 135ml 이퀴밸런트 이하일 경우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액으로 물이 이동해서 세포가 이제 팽창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일반 다른 조직의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뇌의 경우는 아주 심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뇌는 이런 그 뼈로 골격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팽창하다 보면 오히려 그 뼈에 의해서 압력을 뇌 조직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투압이 낮으면은 역시 소디움도 낮은지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포토닉, 하이포나트륨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바로 이러한 수분 중독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이포나트륨일 때는 물이 언제나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액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포나트레미아, 저나트륨 혈증일지라도 세포 외액에 포도당이나 마니톨 이들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이 세포 외액에 많이 있다 하면은 토니시티가 증가하여 고장성 용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외액이 고장성이라면은 하이포나트레미아일지라도 반대로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으로 물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분 중독이 일어났을 경우 일시적으로 뇌 안의 압력, 뇌압을 낮출 때 이런 방법을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포도당이나 만니토를 대량으로 주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일시적이지만 뇌압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소디움 섭취량과 혈장 내 소디움 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이제 차단했을 때 알도스테론은 소디움의 재흡수에 관여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차단했을 때 섭취량이 증가해도 혈장에서의 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은 소디움 섭취량이 이렇게 증가되었을 때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아주 약하게 혈장 소디움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ADH thirst 시스템, ADH와 갈증을 느끼는 이 시스템을 갖다 차단을 하게 되면은 이 소디움 섭취량에 따라서 혈장의 소디움의 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혈장 소디움 농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ADH thirst 시스템, 즉 ADH와 갈증이죠. 갈증을 유발하는 시스템이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칼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디움과는 다르게 칼륨, 포타슘은 세포 안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소디움의 98%가 세포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상 농도일 경우 세포 내액에서는 150, 특히 이제 근육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은 전기적 흥분을 많이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타슘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야 이제 전기적 흥분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포 외액에는 상당히 적은 양, 중간값은 한 4.5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4.5ml 이퀴밸런트 정도의 농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장의 포타슘 농도를 조절하는 기전은 신장을 통해서, 신장에서는 포타슘의 경우 주로 배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설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장 포타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즉 신장에서 배설을 통해 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 사이에서 포타슘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프트에 의해서도 포타슘이 조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포타슘의 섭취가 증가할 경우, 그러면 세포 외액에 있는 포타슘 농도가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포타슘 농도가 증가가 되면은 포타슘 농도와 그 세포 안에 있는 하이드로젠, 수소 이온과 서로 바꾸는 그러한 기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해서 포타슘을 세포 안에 넣고 수소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 밖에 포타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기전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 그러니까 포타슘이 소화액을 통해서 소화관으로 분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으로 배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장을 통해서 여과되어서 역시 배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양이 약 9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주로 신장의 배설을 통해서 포타슘의 세포 외액 농도가 조절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 그림을 보면은 포타슘 섭취량과 그 다음 혈중 포타슘 농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섭취량이 증가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혈중 내 포타슘 농도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포타슘 농도를 조절하는 기전이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쪽이 차단되면은 이렇게 잘 조절되지 않고 포타슘을 많이 먹으면은 결국 이렇게 아주 많이 혈중 포타슘 농도가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혈중 포타슘 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알도스테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도스테론 하면은 우리가 소디움의 제흡수를 통해서 세포 외액량을, 그러니까 그렇죠. 신장에서 소디움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서 결국 수분도 결과적으로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외액량을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앞에서 보면 소듐의 농도는 그렇게 크게, 혈중 소듐의 농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의해서. 그에 반해서 포타슘의 혈중 농도는 이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알도스테론이 신장에서 물론 소듐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포타슘의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타슘 배설을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신장에서 디스탈 튜블이라는 것은 사구체에서 여과된 여과액이 보호막 주머니로 들어간 후에 근위세뇨관, 헬리고리, 그 다음 원위세뇨관과 같은 순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이런 포타슘의 분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집합관 상피세포에서는 독립적으로 포타슘을 재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세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스탈 튜브로 흘러가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면은, 그러면 이 세뇨관에서 독자적으로 포타슘을 흡수할 수 있는, 재흡수할 수 있는 그 재흡수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줄어들겠죠.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은 미처 흡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오줌 속에 있는 포타슘의 농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상태로 분비가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관 내강에 흡수되지 않은 음이온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때 이제 내강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되므로 결국 이제 포타슘 배설이 증가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이 신장에 있는 주세포에서 소디움을 흡수하고 포타슘을 배설, 결과적으로 포타슘의 배설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칼레미아, 고나트륨 혈중의 경우는 혈액 내에 포타슘 자신이 높으면은 이것 자체가 그 집합관에서 포타슘 배설을 갖다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포타슘 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포타슘 시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타슘 시프트란 세포 밖에 있는 포타슘이 세포 안으로 이동되거나 반대로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뀐다 해서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포타슘이 이동되는 방향과 반대로 하이드로젠 이온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이드로젠 포타슘 안티포터가 바로 포타슘 시프트를 매개하는 운반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타슘 하이드로젠 안티포터는 리버서블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동되는 방향을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포 밖에 있는 포타슘을 안으로 이동시키면서 세포 안에 있는 하이드로젠 이온을 밖으로 꺼내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온들을 이동시키게 해주는 원인 물질로는 요 아래에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슐린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포타슘의 농도는 감소된다. 즉 혈청에 있는 포타슘 농도는 감소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2의 아고니스트, 그 다음에 알칼로시스일 경우는 그러니까 세포 외에
하이드로젠 이온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즉 하이드로젠 농도를 원래 수치만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는 하이드로젠 이온을 세포 밖으로 꺼내는 이러한 기전이 활성화가 되는데, 바로 이 기전에 의해서 반대로 포타슘은 세포 안으로 이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의 안타고니스트, 이러한 것들이 포타슘 이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이러한 시프트를 활성화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반대로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을 세포 밖으로 끄집어내고 세포 밖에 있는 하이드로젠 이온을 세포 안으로 넣는 이러한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에는 역시 여러 가지가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엑시도시스죠. 즉 산증이 일어났을 때, 산증이면은 세포 외에 수소 이온이 많다는 얘기고, 그럼 이 수소 이온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작용으로 수소 이온을 낮추기 위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기전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바로 포타슘 하이드로젠 안티포터가 이제 활성화되겠죠. 이 기전이 활성화되면은 수소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세포 안에 있던 포타슘 이온은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글리세미아 일 경우 이런 이동이 활성화되고, 그다음 베타2의 안타고니스트, 그다음에 알파의 아고니스트가 이제 역시 포타슘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는 기전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스몰라리티, 삼투물질 농도가 증가되었을 때 또 이 기전이 활성화되고, 또 운동을 하거나 또는 세포가 파괴됐을 경우에도 세포 밖에 포타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혈장에서 포타슘 이온이 정상보다 낮아졌을 때와 높아졌을 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타슘 이온이,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포타슘 이온이 이제 낮아졌을 때, 낮아지는, 그래서 저칼륨 혈증일 때는 보통 포타슘, 혈장에 있는 포타슘 농도가 3.5 ml equivalent per liter일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칼륨 혈증의 원인으로는 앞 슬라이드에서도 설명했지만 포타슘을 분비하는 그런 기전에는 크게 소화기관을 통한 배설과 신장을 통한 배설 기전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전에 의해서 분비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났을 경우, 배설이 많이 일어났을 경우 혈장에 있는 포타슘 이온 농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또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트랜스로케이션, 세포 외에 있는 포타슘이 지나치게 많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 역시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프리한, 즉 칼슘이 아니라 포타슘이 프리한, 즉 포타슘이 없는 수액을 과도하게 주입했을 때, 포타슘이 없는 용액을 많이 넣어줬으니까 결국 포타슘 농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하이포칼레미아가 된다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겠고, 또 이런 하이포칼레미아가 발생이 되었을 때 EKG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심전도 그림이 지금 아래에 이제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심전도 실습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결국 이 심전도를 기록하고 측정하는데 이제 참여할 수 있게 실습을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여러 주에 걸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때 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나온 게 QT 인터벌이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심전도를 보면은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심전도 그림이 리드 1이나 리드 2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쪽 이 큰 파형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이 작은 파를 갖다가 P파라고 하죠. 그리고 이 큰 파를 QRS, 그래서 QRS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QRS파 다음에 다음 또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데, 요걸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노말일 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파형을, 그러니까 T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T파 뒤에 또 다른 파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기도 안 나타나기도 할 수 있는 이 파형을 U파라고 합니다. 지금 하이포칼레미아일 때 이 T파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U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면은 U파가 하이포칼레미아, 저칼륨혈증에서는 나타난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ST 분절이 하강이 된다. ST 분절이라는 것은 요 S하고 T파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이쪽 S파하고 T파가 생기기 전에 요 시그먼트, 우리말로는 이제 분절이라고 하죠. 이 시그먼트를 ST 시그먼트, ST 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ST 분절이 이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일직선 상으로 존재하죠. 제로 값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하이포칼레미아일 경우는 이 ST 분절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 아래로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나왔죠. 아래로 여기 보면 이만큼 아래로 이제 쳐져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포칼레미아일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심한 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이포칼레미아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이 하이포칼레미아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즉 하이포칼레미아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세포 외에 있는 포타슘 이온을 높여주는 기전이 활성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기전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포타슘 이동과는 반대로 수소이온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포 외에 있는 하이드로젠 이온, 수소이온은 농도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증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에 의해서 생기는 알칼리증 산증이 아니면은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대사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하이포칼레미아가 생겨서 2차적으로 그 하이포칼레미아에 의해서 발생되는 알칼리증을 대사성 알칼리증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포타슘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이동되는 것에 따라서 이런 대사성 알칼리증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이포칼레미아의 원인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신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감별하기 위해서 오줌 속에 있는 포타슘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줌 속의 포타슘의 농도가 정상보다 많이 높아져 있다. 이 얘기는 오줌 속으로 포타슘 배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신장에서 배설이 증가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신장이 과도하게 포타슘을 배설해서 저칼륨 혈증이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러니까 오줌 속에 있는 포타슘의 농도가 정상보다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경우는 그러면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이포칼레미아가 되었는데, 즉 저칼륨 혈증이 이제 생겼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포타슘의 포타슘이 이제 재흡수되는 이런 기전이 이제 활성화되겠죠. 또는 포타슘 농도를 갖다가 혈장에 있는 포타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트랜스로케이션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오줌 속에는 그 포타슘 농도가 이제 감소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장 이제 배설은 일단 신장이 주된 작용이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포타슘의 재흡수로 인해서 오줌 속에서는 포타슘이 이제 감소되어 나타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칼레미아일 경우, 하이퍼칼레미아일 경우는 이제 고장성 탈수가 나타나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신장을 통한 배설이 감소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겠죠. 신부전,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거죠. 즉 오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 오줌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소디움의 경우 재흡수가 일어나고 포타슘은 배설을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오줌을 만들지 못하니까 포타슘 배설이 잘 안 일어나게 될 테고, 따라서 그 몸 안에는 포타슘 이온이 많이 남게 되니까 결국 혈중에 포타슘 이온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 부신이라는 것은 알도스테론을 분비해서 역시 이제 소디움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면서 포타슘 배설을도 역시 증가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소디움은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포타슘은 배설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도스테론 분비가 감소되면은 역시 이제 포타슘 배설도 감소되니까 역시 하이퍼칼레미아가 이제 되겠죠. 또 두 번째 원인,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포타슘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경우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로케이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로케이션은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 이온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게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트랜스로케이션을 말합니다. 이 경우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사성 산증은 잘못 설명했네요. 대사성 산증일 경우 세포 외액으로 포타슘을 이동시켜주는 트랜스로케이션이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성 산증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즉 대사성 산증이 생길 경우는 포타슘 산증이니까 하이드로젠 이온, 수소 이온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 안으로 밀어넣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하이퍼칼레미아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이 부족했을 때 역시 이러한 세포 밖으로 이동되는, 그러니까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이동되는
것이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은 그러니까 인슐린이 하는 일은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일을 하는데, 근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은 정상적일 때보다 부족하게 되면은 그만큼 정상적일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포타슘의 양보다 적은 양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세포 밖에 많은 양의 포타슘이 남게 된다. 그래서 하이퍼칼레미아가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으로 이제 세포 손상이 일어났을 때, 광범위하게 세포 손상이 일어나면 세포 안에 있던 물질들이 모두 다 바깥으로 노출되니까 그 세포 안에 가장 많은 양이온을 차지하고 있던 포타슘도 역시 증가가 돼서 세포 밖에 포타슘 농도가 증가되는 이런 하이퍼칼레미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을 처치했을 때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이스 이니비터라는 게 나오죠. 에이스 이니비터라는 것은 먼저 에이스라는 것은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전환시켜주는, 컨버팅 시켜주는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약칭해서 에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억제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지오텐신 2는 부신 피질에 가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안지오텐신 2가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 알도스테론도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포타슘의 분비가 결국 줄어들게 되면서, 포타슘 배설이 줄어들게 되면서 몸 안에 포타슘이 이제 쌓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장에서 또 나오겠지만 포타슘 이온을 몸 안에 이제 계속 남게 해주는 스페어링이, 이 경우는 이제 예비로 뭐 남게 해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타슘 이온을 몸 안에 이제 많이 이제 남게 해주는 이러한 이뇨제를 투여했을 때, 이뇨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투여했을 때 포타슘이 당연히 몸 안에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칼레미아가 나타난다. 다음에 이제 이 경우 EKG 소견을 보면은 먼저 리드 1이나 2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2를 보면은 하이퍼칼레미아일 경우 가장 특징적인 게 T웨이브가 아주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타슘 농도가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T웨이브가 커지면서 또한 어떻습니까? 넓이도 많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RR 인터벌이 길어진다 그랬습니다. RR 인터벌 또는 PR 인터벌 다 길어지니까 결국 뭐니까 맥박의 빈도수가, 심박의 빈도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브라디카디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브라디카디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이 이제 있고,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QRS도 역시 이쪽 보면은 QRS도 넓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할 경우는 아주 P웨이브가 아예 사라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EKG는 ECG 뭐 같은 말이죠. T웨이브의 관계를 이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T웨이브는 바로 혈장에 있는 포타슘에 비례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포타슘 농도가 낮으면 T웨이브도 낮고, 포타슘 농도가 높으면 T웨이브도 높아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압 유도를 이제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영어로 프리코디알 리드, 이 리드 1하고 2는 사지 유도라고 해가지고 팔다리에서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심장압 유도는 바로 이제 심장 주변에 6개, 심장을 따라서, 심장 둘레를 따라서 6개의 전극을 설치하고 그 전극에서 각각의 그래프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 6개이기 때문에 V1에서 V6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V4하고 V5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이퍼칼레미아일 경우 일단 T 웨이브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프리코디알에서 기록되는 파형은 사주의 유도에서 기록되는 파형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보다 이런 그 T 웨이브가 역시 아주 더 크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위치에서 기록됐을 경우 보면은 이 P파가 감소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RR 인터벌, PR 인터벌 이 얘기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못 설명했네요. RR 인터벌이라는 것은 심박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PR 인터벌은 심방에서 심실로 그러니까 이 활동 전압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 인터벌이라는 것은 심방에서 심실로 전도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즉 오래 걸린다. 심방에서 심실로 자극이 전도될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ong PR 인터벌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아까 RR 인터벌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브라디카디아를 머릿속에 두고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정정을 합니다. PR 인터벌은 심방에서 심실로 자극이 전도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보면 정상일 때 보다 훨씬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RR 인터벌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브라디카디아가 나타나는 것도 틀린 설명은 아니었지만 PR 인터벌은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R 인터벌을 이제 이해해 주기 바라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혈장 포타슘 농도와 산염기 평형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포타슘의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시프트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언급을 하면은 저칼륨 혈증일 경우 혈중에 있는 포타슘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타슘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고 하이드로젠 이온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이 이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고칼륨 혈증의 경우는 반대로 혈중에 있는 포타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고 수소이온을 반대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이동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소이온에 의해서도 포타슘 이동이 이제 결정될 수가 있는데, 산증의 경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니까 수소이온을 낮추기 위해서 세포 안으로 밀어넣고 반대로 포타슘을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증의 경우는 반대로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소이온을 밖으로 빼내고 이제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이런 방향의 이동이 이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염증과 관련돼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오줌의 pH와 연결되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칼륨 혈증 시 일반 세포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일반 세포가 아니라 신세뇨관 세포일 때, 신세뇨관은 신장에서 결국 오줌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신세뇨관에서는 이쪽이 내강입니다. 이쪽이 내강이고, 이쪽이 내강이고 이쪽에 이제 혈액 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림들과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이 혈액 쪽인데 여기서 만약에 저칼륨 혈증이 나타났을 경우 구토를 심하게 하면은 포타슘 이온이 결국은 이제 손실되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포타슘 혈중에 있는 포타슘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을 밖으로 이제 이동시키죠. 그러면 반대로 하이드로젠 이온이 세포 안으로 이동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되니까 하이드로젠 이온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이드로젠 소디움 펌프에 의해서 하이드로젠을 내강 쪽으로 내보내면서 소디움 이온을 흡수하는, 재흡수하는 이런 기전이 활성화하게 됩니다. 즉 일반 세포에서는 하이드로젠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세뇨간의 경우는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 수소 이온을 다시 그 세뇨간의 내강 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 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니까 결국 오줌은 어떻게 됩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겠죠. 오줌 속에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니까 산성을 띠게 됩니다. 즉 산성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몸이 산성일 경우는 오줌도 역시 산성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몸 안의 pH가 알칼리일 경우는 알칼리성의 오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칼리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증의 오줌을 이제 배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포타슘과 관련돼서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이포칼레미아, 지금 여기서 보면 하이포칼레미아를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혈액 쪽은 어떻게 됩니까? 혈액의 산염기 평형 관계를 보면은 하이포칼레미아니까 자, 이러한 반응이 나오죠. 하이포칼레미아니까 세포 안에서 포타슘을 빼내면서 하이드로젠 이온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장에 있는 하이드로젠 이온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드로젠 이온이 세포 안으로 이동이 되니까 혈장은 그만큼 하이드로젠 이온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혈장의 경우는 어떻게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장은 알칼로시스예요. 그러니까 몸은 알칼로시스인데 오줌은 어떻게 돼요? 오줌은 산성료가 나왔죠. 그래서 하이포칼레미아일 경우는 혈액은 알칼로시스지만 세포 안과 오줌에는 엑시디스, 그러니까 산성을 띠는 오줌이 나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이 이제 산성이라고 해서 우리 몸도 산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포타슘 농도와 항상 연결돼서 오줌의 산염기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하이퍼칼레미아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퍼칼레미아일 경우는 반대로 이제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빼내죠. 그래서 혈액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증이 일어나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해서 산증이 일어나는데, 자, 이 경우 여기서 또 세뇨간에서도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자, 수소이온이 밖으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 안에 수소이온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배설되는 수소이온도 없어지겠죠.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는 수소이온이 적어지게 됩니다. 혈액은 산증이지만 오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수소이온이 감소돼서 알칼리증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혈액과 오줌의 산염기가 반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혈장의 수소이온과 포타슘의 일반적인 관계를 보면 이런 비례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산증의 치료 목적으로 과량의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산과 수소이온과 결합을 해서 결국 수소이온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수소이온 농도가 이제 감소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수소이온 농도와 포타슘 농도는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소이온이 감소가 되면은 그럼 포타슘 이온도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수소이온 농도를 낮추게 되면은 포타슘 농도도 갑작스럽게 낮아지면서 하이포칼레미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산증을 치료할 경우는 반드시 포타슘 이온의 농도도 점검하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엔 늘 포타슘과 산염기는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슬라이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